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곽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 이슈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런 의문부호부터 붙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을 넘어섰고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 무려 1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두 가지 모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앵커님의 월급은 좀 오르셨습니까? 저야말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라는 그 물음표 부호가 딱 붙네요. 네, 관련 내용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다 물음표 부호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신뢰할 만한 자료인가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는데요. 네, 그래도 신뢰할 만한 곳이긴 합니다. 이 국세청이 내놓은 자료인데요. 올해 4분기 국세 통계 자료인데 지난해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세금을 내기 이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 4,02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335만 원 이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대에 올라선 건 최초라고 합니다. 참고로 2년 전 직장인 평균 연봉이 3,828만 원이었으니까 5.1%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연봉이 올랐다고 해도 그걸 체감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3년 연속 1위를 자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이었는데요. 평균 4,72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 4,657만 원, 울산 4,483만 원, 경기 4,119만 원 순서였습니다. 제주는 3,419만 원으로 가장 낮았는데요. 이는 지역 일자리 구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높은 대기업 일자리가 거의 없고 또 관광과 서비스업, 농업 등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평균 연봉뿐 아니라 꿈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억대 연봉자도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억을 넘는 이 고소득 직장인이 112만 3천 명이었습니다. 2020년 91만 6천 명에서 23% 가까이 늘었는데요. 억대 연봉자가 100만 명이 넘은 것 역시 최초입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이 1,995만 9천 명이니까 이 직장인의 5.6%가 억대 연봉자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연봉이 두둑한 직장이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낮아 세금 낼 필요가 없는 직장인도 많은데요.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극과 극인 건데 그만큼 임금 격차가 크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각종 세액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은 704만 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전체의 37.2%에 비해 1.9%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네, 이렇게 임금 격차도 크다 보니까 자산의 격차 역시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올해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더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상위 20% 가구의 자산 평균 16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자산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2,58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상위 20% 가구 자산이 하위 20% 가구의 자산보다 무려 64배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산 격차 역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랑 올해 부동산 시장 열기가 유독 뜨거웠잖아요. 그 영향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에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 상위 20%의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상위 20%의 경우에 자산이 1년 전보다 9.1% 증가했는데 이중 부동산이 1억 2,853만 원이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산 격차 역시도 하위 그룹과 차이가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위 20%의 자산은 1년 전보다 0.5%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젊은 세대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데 자산을 적게 가진 사회초년생 등이 취업 등을 이유로 독립하면서 새로 여기에 편입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통계를 통해서 소득이나 자산에서 격차가 커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기가 이 침체기에 들어가면 어려운 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어려운 이들은 고물가로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거나 고금리로 부채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상하위 계층별 소득과 자산 추이를 분석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와 각종 지원책을 면밀하게 준비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자, 갈수록 이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껴 쓰라는 무지출 챌린지부터 앱테크 등 짠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굳게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2023년 소비 지출 계획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올해보다 내년 씀씀이를 더욱더 줄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최고치를 계속 새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인 6.3%를 기록했었죠. 반면에 주요 투자은행들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암울한 전망에 국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내년에 마찬가지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네. 가계가 소비 지출을 축소하는 이유도 43%,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상승을 꼽았을 정도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실질 소득 감소 우려와 세금이나 공과금 또 채무 상환 부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사실 기본적인 생활은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거니까 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줄이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줄이겠다라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부터 줄이겠다고 하고 있나요? 네, 일단 가계 상황이 이렇게 좀 빠듯해지면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여행과 외식입니다. 네.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도 국민이 이 소비를 줄이겠다는 품목 1위로 여행과 외식 또 숙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외에도 가전제품과 가구부터 여가와 문화생활 등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소비를 늘릴 걸로 예상되는 품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품목은 바로 음식료품으로 26%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비, 또 생필품 등 필수 소비재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요즘 줄줄이 식품 가격이 인상됐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더 많이 산다라기보다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 금액이 올라가는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의 안정 중시 기조는 내년 투자 계획에서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경련 조사 결과 국내 이 500대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내년에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서도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서 자산의 양극화도 심각해졌는데요.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고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